포인트 R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드시니까 금요일이라도 쉬셔야죠. 포인트 R 오디세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딴소리가 많아요. 시장 얘기보다. 오디세이야 곧 개봉한다고 하는데 7월에 개봉한다고 했는데 미뤄지고 있죠. 8월에. 맷 데이먼이 이번에 이제 오디세우스 역할이라고 합니다. 안 어울리는데. 맷 데이먼은 약간 좀 성실한 또 이제 우직한 그런 건데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약간 얍실한 캐릭터입니다. 책사가기도 하고 전사는 아니고 서양의 가장 오래된 고전, 서양의 귀족 자녀들이 무조건 배우는 책 두 권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예요.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트로이에 가서 싸우는 거.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에서 이긴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오는 그런 10년을 그린 거죠. 하나는 왜 가서 싸우게 됐는가. 이긴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거. 두 권인데 실제 원본 보면은 약간 그냥 약간 끄적끄적된 시에 가까워요. 어쨌든 그거를 서양인들은 다 배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서양의 엘리트들이 무조건 배우는 또는 그냥 일반 고등학생들도 배우는 이 고전이 뭐냐면 전쟁하는 거하고 돌아오는 거 이 두 개 전쟁 얘기입니다. 결국은 동방 가서 트로이가 그리스 입장에서는 동양이거든요. 약간 그리스도 약간 동양 느낌 나지만 동양에 가서 동양에 잘 사는 성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거기서 앞에 진을 치고 걔들 이제 약탈하다가 나중에 결국 다 약탈하고 다 그 문명을 없애고 돌아오는 얘기가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최초로 어떤 쓴 문학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놈들이 그렇게 호전적이야. 그죠? 동양 사람은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지? 천자문? 옛날에는 그랬고 나중에는 철수야 영이야 이런 거 인사하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이놈들은 엘리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우선 뭘 뺏기면 가서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다 우르르 가서 이거 다 없앨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성을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정복하면 다 없애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집에 갈 때도 그냥 가면 안 돼. 놀다 가야 돼.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놀면서 가잖아요. 사실 억류됐다고 하지만 놀다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서양놈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동방원정의 어떤 전통이 있다. 이놈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하는데 그리스가 이제 약간 옛날 고대 그리스 말고 요건 조금 신화에도 있는 건데 이아손. 신기한 건 제가 이렇게 이아손이라고 했잖아요. 이아손인데 J가 I로 발음돼서 그런 건데 제이슨이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제이슨. 저는 제이슨이 약간 마이클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성경 쪽에서 온 줄 알았는데 제이슨이 이제 이쪽 그 그리스 신화에서 온 제이슨이래요. 근데 제이슨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미국도 많고 그리스 신화는 약간 이교도인데 그렇게 많이 썼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읽어보니까 그럴만해. 이 제이슨이 제가 여기다 썼다 지웠는데 생양아치야 보니까. 약간 어렸을 때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는 짓이 양아치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신화 그리스에서 한 얘기인데 요거 자세히 아시는 분 없는데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신기한 것도 많고 어쨌든 이아손 아빠 이름이 아이손이에요. 신기하죠. 이아손 아이손 이하고 아이로 바꿨어. 이올코스의 왕 아이손의 아들 이아손이 있는데 아빠가 죽었어. 아빠가 죽으면 이제 왕위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복 형제가 있었어요. 여기도 복잡해. 이 동네도 K 드라마 못지않아. 이복 형제가 있는데 이름은 펠리아스야. 이름이 보니까 이제 약간 엄마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펠리아스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아버지 이복 형제가 왕위를 가져가. 근데 이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있었던 일 아닌가? 단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찬탈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도 왕의 혈육이니까
근데 그 삼촌이지 뭐 어떻게 보면 삼촌이 왕이 돼가지고 숲으로 버려지는 건 아니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숲에서 켄타우로스를 만나요. 켄타우로스가 뭐냐면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말이야.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 그 해리포터에도 나오는 얘를 만나. 그래서 양육 선생님이거든.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뭐 활도 가르쳐주고 글씨도 가르쳐주고 이상해, 그죠? 말 인간이 왕족을 가르쳐. 참 이상해. 말 인간은 도대체 뭘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메타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어쨌든 컨 다음에 다시 그 자기가 도망쳐온 이올코스라는 그 원래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던 데 갑니다. 그래서 왕위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 줘. 펠리아스가 안 주고 시험을 냅니다. 야, 너 저기 콜키스라는 데가 있어. 콜키스가 이제 동쪽이에요. 또 흑해 저쪽 끝에 있는 데거든요. 거기 가서 황금 양모를 가져와라. 황금 양의 가죽이에요. 황금 숫 양이 있는데 걔를 죽여서 이제 가죽을 벗겨냈어. 양털이 황금이야. 가져오면 왕위를 준다. 그래서 갑니다. 약간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갔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그 콜키스라는 데인데 거기 왕이 또 아이에테스야. 제가 왜 이 검은색 이 밑줄을 했냐면 이게 이름이라고 표시하려고요. 이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이에테스가 우선 손님이니까 마저 줘요. 이쪽 동양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흑해의 동쪽 끝이니까. 복잡하니까 다시 정리할게. 아이손 아들 이야손이 펠리아스가 아버지 이복 형제인데 왕이 돼서 왕위를 달라고 했더니 펠리아스가 야, 저쪽 콜키스에 가서 황금 양모, 이제 황금 양의 가죽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 그러면 내가 왕위를 줄게. 콜키스에 갔더니 그쪽 왕이 아이에테스야. 근데 아이에테스한테 황금 양모를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에테스가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냥 꺼져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시험을 줄 테니까 시험을 낼 테니까 그걸 통과하면 줄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뭐 밭을 갈고 용의 이빨을 뿌리고 병사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테스트를 통과해요. 그리고 이 양모를 숲에다 놓고 잠이 안 드는 용한테 지키라고 했는데 그 용도 무찌르고 결국은 이 이야손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양 가죽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들고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아르고호예요. 아르고호는 왜 아르고호냐면 만든 사람이 아르고래요. 그럴 확률이 높대. 그리고 아르고 나우타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아르고 원정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정대, 반지 원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 뭐 헤라클레스도 있었다고 하고 말이죠. 원정대지 어떻게 보면 용병이겠죠. 그렇죠. 약간 한명회 기타 등등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야손이 그 어려운 미션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메데이아 덕분입니다. 메데이아는 아이에테스의 딸인데 메데이아 그러니까 그냥 공주일 뿐만 아니라 마법사예요. 마법사고 마녀기도 해요. 그래서 이야손한테 반해서 이야손이 그 미션을 깨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메데이아가 없었으면 이 황금 양모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야손은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야손은 그냥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 가고 메데이아한테 잘해준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황금 양털을 훔쳐서 돌아와서 왕이 돼요. 펠리아스가 약속을 지켜. 그래서 뭐 정확히 지킨 건 아닌데 어쨌든 왕이 되니까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공주랑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이미 애도 있어요. 이미 결혼해서 애가 있어. 메데이아랑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뭐랄까 여기는 이제 어떤 축첩의 제도는 없으니까 어쨌든 다른 나라 공주랑 결혼하려고 그래서 메데이아가 복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복수를 하는데 가장 무서운 복수가 그 아이들을 죽여요. 여기 보이시면 그림이 키워볼까? 이렇게 자기 아이 둘을 죽이는 복수를 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 보면은 사랑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짝사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복수로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거 다 이제 변형이 돼서 영화에 그거를 쓰이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서양의 그리스의 서양 문화의 원류인 그리스 신화에 동양으로 가서 양털을 훔치는, 아까 그 오디세이아에서도 보셨지만 동양에 가서 뭘 훔쳐오는 게, 동양에 가서 뭘 약탈해 오는 게 이 서양 엘리트의 어떤 상징이나 서양 엘리트의 권위였던 거죠. 동양에 가서 뭘 가져오는 사람이 어떤 뛰어난 사람이고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라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뿌리 깊게. 그래서 1430년에는 이 아까 말한 그 양털, 황금 양모, 이 훔친 이 이하손을 기리는 기사단을 만듭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 선량공. 이 선량공이 뭐냐면 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필리프인데 부르고뉴의 공작인 필리프가 포르투갈 이사벨라 공주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단을 만들어요. 1430년에. 그 기사단 이름이 황금 양모 기사단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판타지에 많이 나와요. 오더 오브 더 골든 플리스. 이 황금 양모 진짜 웃긴 게 이게 스페인 왕의 문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이 모양 이게 죽은 거죽, 이게 스페인 왕 문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 양모 기사단의 스페인 쪽 수장이 스페인 왕이에요. 스페인 왕이 이 기사단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합스부르크 왕조의 그 왕이 이쪽 합스부르크 왕조 쪽 황금 양모 기사단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요. 꼭 여기에 넣어놨어. 약간 좀 크리피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기사단 중에서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스페인 중심으로 권위 있는 기사단입니다. 그래서 왕족들, 스페인 왕족들은 대부분 기사단의 일원이고요. 그리고 뭐 네덜란드나 이쪽 공주도 가끔 받고, 스페인이 자기들 마음에 들면 이 기사단 기사 자귀를 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키히토라고 전 일왕, 지금 일왕 말고 지금 일왕의 아버지 또 85년에 그 기사단의 일원으로, 약간 뭐 완전히 정식 멤버는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도 니콜라 사르코지가 왕조가 아닌데 좀 받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특이한 건 퍼거슨 아닐 거예요 아마. 영국인 별로 안 주고. 특이한 건 미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인이 거의 없고 아주 소수의 어떤 걸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유럽 내에서만 명예적이고 또는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기사단이에요. 뭐 이 얘기는 사실 양털 얘기하려고 가져온 거고요. 이미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죄송합니다. 이번 주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프로폴리스 많이 먹었는데 여전히 목이 붓고 있네요. 서양에는 이렇게 약탈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탈의 대상은 대부분 동양이죠. 왜냐면 배 타고 가면 가까이, 그러니까 스페인이 볼 때는 프랑스랑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세 얘들은. 그래서 배 타고 가서 약한 애들을 배 타고 멀리 가서 약한 애들이 있는 데 가서 약탈하는 게 서양의 전통인데, 그래서 콜럼버스도 이렇게 그 착한 인디언 아니지, 이제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한테 가서 약탈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양털깎기입니다. 양털깎기 뭔지 아시죠? 유동성을 막 투입해. 싼 금리로 달러를 막 줘. 그 다음에 자산이 막 부풀어 오르고 또는 그 사회가 막 들떠 있어. 그럴 때 갑자기 유동성을 빼는, 그 의도된 걸까요? 의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어떤 통화 정책 사이클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양털 깎는 거 그 보셨겠지만 이렇게 양이 털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죽이 되면 이렇게 다 벌거벗듯이 다 벗겨갑니다. 죽이진 않아.
다음 양털이 필요하니까. 살아 있어야 돼. 하지만 춥게 이렇게 다 벗겨갑니다. 근데 이 플리세 여기에 돈을 뜯어내다 이렇게 우리로 치면 벗겨 먹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특히 일본 중심으로 이제 양털 깎기, 우리나라도 되게 익숙하죠. 우리도 이제 양털 깎기 들어오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쓴대요. 왜냐면 자기들이 벗기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하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저금리로 달러를 줘요. 저금리로 달러를 주는데 저금리로 줘. 기준금리를 한껏 낮춰. 그러면 그 선진국에서 달러를 들고 와서 신흥국에 투자해요. 그러다가 선진국이 금리를 높여. 그러면 그 달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신흥국들은 좀 들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밑에서 개미나 그쪽 나라에서 그 자산을 가격을 받다가 못 버티고 나중에 하락하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82년 라틴 아메리카 위치 위기, 94년 멕시코 페소 위기,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떤 절감한 외환 위기죠. 2002년 아르헨티나 위기. 우리 축구하고 있을 때 조금 위험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요거는 사실 이 2008년 금융위기는 진앙지가 미국이었는데 이놈들이 살짝 틀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해버렸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사실 뜬금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 시점에 이 느낌이 살짝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동남아시아 보셨겠지만 옛날에 아마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IMF 직전에 그런 심정으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야, 한국 애들 봐라. 환율 버티고는 있는데 못 버티는 것 같고 금리 막 올린다. 그리고 쟤네 그 달러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 뭐 좀 기다려 볼까? 우리는 괜찮을 것 같지 않냐? 뭐 일본이 아마 한국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 보면 또는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 보면 쟤는 좀 이상한데 태국은 요거 우리가 한번 맛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바트가 벌써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 저는 이제 몽상을 자주 하니까. 그리고 이런 양털 깎기의 시작은 금리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 양털 깎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위기의 시작이 언제였냐면 우선 금리가 낮은 금리에서 시작했다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갔다가 뭔가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려줄 때 내려주는 과정에서 터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올려서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긴 걸 사람들이 감지하고 기준금리를 내려줄 그 와중에 그 내리막길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들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데 이때 뭐 얘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안 좋았는데도 걔가 터지는 거죠. 그때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한국보다 먼저 터진 게 태국이었고 동북아에서는 일본은 괜찮았잖아요. 한국이 터진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7년 아시아 외환위기 났잖아요. 그때 잠깐 내렸다가 바로 올립니다. 미국은 또 LTCM만 막고서 LTCM이라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있는데 자기네 헤지펀드만 빼고 자기네 헤지펀드만 막아주고 다시 올려요. 2001년까지. 그리고 2001년에 그 9.11 터지니까 그때서 금리를 내려요. 이때 쫙. 그리고 금리를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니까 미국 주택에 버블이 생기죠. 쭉 올려요 또. 그리고 나서 뭔가 안 좋은데 하면서 내리는 와중에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올릴 때도 아니고 내릴 때 내리막길 중간 어느 지점에 어디서 위기가 터져요. 올렸을 때의 후유증을 그때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금리 엄청 낮췄다가 쭉 올렸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물가가 올라서 그러다가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죠. 3.75. 미국이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싸하다. 당장이 아니고. 왜냐면 이번 주 전략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앞부분에서 시장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은 좀 중장기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가 좀 변하고 싸함을 느끼면 그 다음 영향을 받는 게 환율입니다. 이게 옌이에요. 일본 옌. 엔화가 161, 162라서 이게 언제냐 93년도입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옌이
일본 엔이 제일 약한 시기예요. 이상하죠, 이것도. 일본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두려워하는 건 엔이 엄청 약하잖아요. 근데 일본 돈이 동남아시아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근데 엔이 여기서 강해지면, 엔 캐리가 감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나는 좀 우려? 일어나진 않았어요. 우려. 근데 이런 데이터를 매크로 트레이더, 뭐 케빈 러시나 베센트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뭔가 준비하죠. 뭔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만 보면 사실 이번 달과 6월의 하락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왜 빠져? 그래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문제도 좀 생각해보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성도 생각해보고 중국 반도체도 생각해보지만 어쩌면 이 큰 판 그 아래 그 멘틀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가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엔화가 지금 161엔인데 어느 순간 145, 여기 145까지 하면 그러면 바로 동남아시아 환율을 봤는데 이 동남아시아 돈이 더 약해져. 그리고 동남아시아 주가 중에서 태국하고 말레이시아는 나쁘지 않거든요. 걔들이 빠져. 그러면 조금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문제도 있죠.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 말고도 여기가 이제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쪽도 좀 격하긴 한데 가장 요즘에 핫한 데가 여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안 끝났죠. 이스라엘 미국 이란도 계속 싸우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유럽하고 미국하고 안 좋고 그린란드 내놓으라고 하고 트럼프께서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안 좋고 미국하고 요즘에 룰라하고 안 좋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안 좋고 우리나라도 안 좋고 중국하고 대만도 안 좋고 너무 많아.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아. 옛날에는 냉전 때는 딱 한 라인만 그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미국이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유럽이 좀 유럽 내 문제는 정리하고 미국은 그래도 글로벌리 케어했었는데 이제는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이라는 게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갈등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쟁이 나도 주식이 올랐는데 이제는 그걸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크로 지표하고 어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1년 동안은 버틸 수 있지만 조금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제가 막 7개의 기둥 무너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 이제 하반기는 왜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 와중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오랜만에 안 좋은 얘기 드렸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보다 더 불안정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97년하고는 달라요. 여기 비교표 보시면 완전히 다른 어떤 체력입니다. 거의 97년에는 거의 40kg대 뭐 비리비리 했다면 지금은 제가 볼 때 거의 80kg인데 엄청 탄탄한 골격을 가지고 있고 근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도 매크로 데이터면 그 글로벌리 이렇게 건전한 데가 없어요. 물론 안 좋은 데도 있지. 부채도 많고 부동산도 높긴 한데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와도 마치 우리나라 그 IMF 때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대처를 잘하고 있고 물론 주가적으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IMF 때 일본이 그때부터 이제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비를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이랑 환율 시장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갑자기 이렇게 강해진 게 오히려 뭔가 조금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강해져야지. 근데 갑자기 강해졌다는 건 뭔가 FX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 중에서
밑바닥에서 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환 시장이 제일 그 뭐랄까 예민하거든요. 근데 금하고 비트코인도 사실 외환 시장의 일부예요. 그죠? 주식 시장하고는 다른. 그리고 금리 시장은 이미 반응을 했었고. 그래서 금리, 채권 시장, 외환 시장은 지금 뭔가 소용돌이 치고 있고 주식 시장도 지난주 이번 주에 반응한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 특정 주체를 지목하진 않지만 뭐 월스트리트 뒤에 있는 금융 관련 친구들이 서양 친구들이 특히 다시 이제 배를 바다에 띄우고 무기를 갈아서 약탈의 시기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굉장한 시그널 중 하나가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저만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래서 케빈 워시가 하는 말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해. 이 양반이 그 기자회견도 안 하죠. 기사도 안 내. 그래서 너무 힘들고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벗겨 먹으려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간 좀 웃기긴 한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털렸어요. 여러 번. 2008년에도 사실 우리가 건전했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또 털렸죠. 맨날 우리 벗겨먹기만 했어. 아주 무기력하게. 이거 털 벗길 때 양 정말 이 체념한 표정 보세요. 얼마나 싫겠어. 근데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아기 호랑이긴 한데 약간 털가리가처럼 이렇게 막 누가 우리 털을 벗겨가는 게 아니고 털갈이 하는 것처럼 좀 웃기긴 하죠.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웃겨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엔 저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이랑 우리나라 금융 건전성에 조금 우려를 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훨씬 더 우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융자본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그쪽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은 어려워지겠지만 한국은 어쩌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한국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속상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전 같았으면 훨씬 더 주식시장이 빨리 무너졌거든요. 되게 무기력하게. 근데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7월에 8월에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반도체의 수익성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한국이니까 우리가 옛날 한국이니까 97년 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막 주식을 던지거나 시초가에 던지거나 외환을 달러를 막 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버팁니다. 우리가 못 버티는 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더 투입되는 건 못 버틸 것 같아. 이거는 우리한테 그런 재밌는 걸 던져주면 안 돼. 우리끼리 서로 치고받고 이 흥분하는 것만 좀 제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외부 요인에서는 우리가 좀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산시장 불린 다음에 수출 이런 거 안 된다고 금리 낮은 걸 계속 유지해서 자산시장이 과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 이런 것만 좀 저희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국가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이런 내셔널리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 금융시장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감시적 제도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그래서 옛날처럼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거나 축협처럼 그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 우리나라 축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감시의 눈을 이렇게 해서 비판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땐. 시스템은 안 무너지겠지만 코스닥은 무너졌고 코스피는 좀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오하시고 다음 주에 약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주에 또 하락하더라도 너무 던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던지는 느낌으로 손절하시면 안 되고 좀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NXT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충고나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침을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고 조언하고 같이 상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뭐 이상한 말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매매하시거나 운용하시거나 사시는데 참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는 약간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인 거죠. 아, 저는 그런 얘기도 하는구나. 가끔 숏은 맞히는구나. 이 정도.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힘든 한 주 되셨을 텐데요. 저도 좀 힘들었고 7월이 이렇게 힘든 원래 6월, 8월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주말에 좀 편하게 쉬시고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바쁘실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시황도 말씀드리고 시장이 너무 흔들리면 또 그 긴급 라이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요.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